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저를 남맹 K교육과 정신 아카데미에 불러주신 김기찬, 정대율, 방원석 선생님의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남 함안에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좀 느끼시 제가 많은 소설을 쓰지 않는데 장편을 두 편 썼고 단편 소설집을 한 권 냈고 에세이집을 한 권 냈습니다. 제가 처음 낸 소설이 아마 정인원과 강행군이어서 아마 이런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것은 강해군의 대동사에 서정남맹과 정인홍, 강해군 그리고 현대의 저 재벌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면 됩니까? 예, 예.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목차를 음, 강해군의 집권 조세 제도를 살펴볼 것이고 그다음 가장 대동법 못지않게 중요했던 게 호배법이다. 그 신분제 때문에 격렬한 이게 뭐 강해군 때 충돌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고, 남맹학이 강해군의 정치에 끼친 영향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남맹학의 특징, 뭐, 여기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연결상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맹학은 어떻게 개성되었는가도 살펴볼 것이고, 강해군의 한략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실학파의 몰락이 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또 어떤 현대의 그런 실학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혜원이 희망한 대동사의 어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이란 말은 고문원에서는 사서상경주의 주역에서도 이 대동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외기에서도 나옵니다. 요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 하면은 우리 역경에는 하나라 역이 있었고 언나라 역이 있었고 주나라 역은 주나라 문왕의 아들 주공과 공자에서 체계가 됩니다. 그 주역에 보면은 64개인데 30개는 이게 한 달을 이제 이게 의미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 처음에 뭐 하나라 역은 이 산에서부터 시작된 간계죠. 그러니까 이 자연주의 문화였으니까 하나라 역인 있었다 하고 가니 연산역이 있었다는데 그 전체를 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은나라 역은 땅그 귀장역이라 해가지고 그런 역이 있었는데 전하지는 지금 않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건 주나라 때 역, 주나라 문왕과 주공과 공자가 체계화됐던 주역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번째에 보면은 천하동인계가 있습니다. 천하동일이라는 것, 하가 이 불기운이 있어가 약간 위로 상승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은 캄캄한 검은 밤에 이 보름달이 하늘, 천지를 뚫고서 올라오는 이런 행국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13번째, 근데 보름을 앞둔 13번째인데 굉장히 이 기쁨을 주는 그런 개고 또 주에 여러 개가 항상 조심하라 뭐 어렵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천하동인 그다음 14번째는 하천대유가 가장 좋은 게 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천대유는 이게 천지에서 쉽게 말하면 보름달이 완전히 떠 올라온 이런 행국입니다. 굉장히 기쁘고 또 동인이란 말은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대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인이란 말은 이 문인들이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동인지를 내고 할 때 이 뭐 동인지 뭐 백존이 장존이 하고 이런 게 또 이런 용어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뭐또 그다음 외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현명한 자와 능력 있는 자에게 간직을 맡겨 이 외기 외운 편인데 앞부분에 나옵니다. 신뢰와 친목이 깊은 사이가 되어야 한다.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남의 부모 남의 부모 남의 자식도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회를 말한다. 폭력과 절도가 사라져 대문 없이도 살 수 있는 사회를 대동사회라 한다 했습니다. 이게 유학자들이 이상사회였고 또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남명은 유학자이지만은 불교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송맹이학보다 공맹사상에 가까웠고 공자는 원래 상나라 귀족이었는데 이게 상해 문화 주나라 바로 앞에 상해 귀족이었는데 이 상문화가 좀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좀 고약하고 좀 말하기도 참 좀 그런 어려운 그런 게 있는데 이 인신공양을 하고 이랬습니다. 자기들이 천손이 돼가지고 사람을 잡아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순장을 이게 뭐 순장 사람이 금은색하고 죽으면은 누가 많이 순장을 시키느냐 할 정도로 순장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던 이런 문화를 공유하는 굉장히
자기 혈족으로 보면 이쪽 문화인데 자기는 새로운 그 조나라 문화를 굉장히 인문주의 조나라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고 또 자기가 그 중에서도 주공을 가장 존경했습니다. 이 공자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 경제를 강조하면서 생산 분배, 복지, 토지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맹자 사상을 통해 남명은 대동사회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공자 후에 공자는 이게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 이런 이제 이 상나라 문화를 배치하고 인문주의 문화를 도입하려고 했던 게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고 이미 좀 세분화되기 때문에 한 100년 후에 난 맹자는 생산 분배 복지 토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강해군은 서성 하락 정탁 정인홍을 통한 남명학의 영향을 지지를 받아 잘못된 현실을 계획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역대 여러 왕들과 대신들이 말로는 계획을 언급해서나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강해군은 경기도에서 대동법 시행, 토지조사 사업인 양전사업과 도성정비, 파괴된 여러 궁궐을 짧은 기간에 완성하고 실리외교와 교화천도로 대동사회를 열고자 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강해군의 집권기 조세제도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에는 조가 있고 역이 있고 공물이 있었습니다. 조는 토지세입니다. 왕조시대 토지는 국유라 강제 집행을 했습니다. 비중이 가장 컸고 이 문제가 된 것은 방납의 폐단이 있었습니다. 방납이라는 거 대납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부역인데 16세에서 60세까지 있고 강제 노역을 주로 했습니다. 군복무가 있고 궁궐, 성곽, 도로 정비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곡물은 보면 지역 토산물인데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그 특산물이기 때문에 납품방법으로 방납, 이 대납을 말한 겁니다. 이 지역 특산물에 대한 방납, 이 대납이 배단위 비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이런 비리가 생기냐면 품질로 가지고도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상품을 가져가면은 이 대납 받는 사람이 뭐 상품이 안 좋다고 이게 돌려보내버리고 뭐 이런 하다 보면 기간에 또 촉각해가 기간이 못 지키면은 뭐 벌금이라든지 또 매를 맞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 폐단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당시 세제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언급된 말을 몇 가지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왕조실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모아놨습니다. 생산량에 비해 세금이 너무 가중하다 이런 이야기 있고 생산물의 원천인 토지의 가다가 아닌 호구나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거둔다. 또 임진 정년환으로 시스템 붕괴로 가진 자들의 은닉 농토가 많다. 이 탈세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햇물 납세로 생기는 가중한 노동력 집중과 물가 조정에 실패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한 번에 다 받아가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곡물에 있어서 지역 특산물인 지역과 기후에 따른 수확량 차로 생기는 틈새를 이용하는 농간이 심하다. 예를 들면 양봉 같은 경우 기후가 좋아가지고 꽃이 잘 피어가지고 꿀이 많이 채취하다가 장마가 진다든지 장마가 오래 가고 태풍이 오고 이러다가 그 예년장을 못할 경우 이는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가지고 그 낚기를 지키고 그 양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데서 오는 농간이 심했습니다. 중간 서리와 상인이 수령과 짜고 비리의 음상이 고질화되어 있습니다. 고치지 못할 정도로 특히 방납, 수령의 임기 및 무능과 무관심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수령도 오래 있지 않고만 1, 2년 있다가 가고 그 기간에 이 세금을 제대로 못 거두니까 그게 막 낚여버리고 또 그 중간 서리들이 갖다 주는 뇌물이나 이런 걸 먹고 하면 아주 쉽게 될 수 있고 또 사실은 이 수령들 대체로 이 수리에 약하고 이래서 신화 잘 짓고 이래서 수리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게 고질화되어 있었습니다. 국세, 지방세, 각종 잡세를 따로 받아 구석구석에 비리가 있었습니다. 이걸 한 번에 받는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해결될 텐데 뭐 국세는 국세대로 내고 지방세가 더 많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낱길 안에 처리 못하는 경우 방남업자, 중간업자가 처리 비용이라는 명목에서 농간이 너무 심하다. 구조 자체가 백성과 국가기관은 관한하고 중간 몰입에만 불을 취하는 구조가 고착화 되어 있다. 이런 현실의 지식인들이 무관심할 때 남명은 무진봉사, 정면연소 등에서 서리망국론을 말하며 문제점을 해부하듯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동법이 시행을 위한 선해청 설치 및 구성이 되는데 강해조 조년에 됩니다. 설치 및 구성은 시기가 강해군 적인년에 바로 됩니다. 선조 성하일이 1608년 2월 1일인데 5월 7일에 강해군이 굳은 여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시행이 공포가 됩니다. 이 옛날에 상을 하면 오랫동안 일을 못하고 이러는데 강해군이 거의 상중인데도 이렇게 여지를 보입니다. 조직은 영의정 일명, 이 도제조가 되고
영의정 일명에 바로 뭐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릅니다. 요즘 같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는 그런 행국입니다. 또 보조판서 1명이 있었고 부재조가 되고 낭청 2명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이름을 대동수미법이라 하는데 이제 쌀로서 받는다 이래가지고 원래 이름은 대동수미법인데 이름을 생략해가지고 대동법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역은 검문 세가의 비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시범 시행을 공포합니다. 이때 선해청에서 지시하기로는 수납 방법은 1겔, 면적은 시기와 비옥하고 척박함에 따라 약간이 다릅니다. 약 한 3,000평 정도로 보면 됩니다. 1개월당 대동미 16마를 옛날에는 뭐 봄에 한 번에 다 받았는데 강해군 때 8말씩 봄과 가을에 나누어 받았습니다. 8말 중 한 말은 지방세와 경비로 쓰고 이 외에는 한 대도 더 받지 말라는 방명을 합니다. 내립니다. 명칭으로서는 선해청으로 가는 쌀 7말은 상납이라 불렀고 지방간청으로 가는 쌀 한 말은 유침이라 불렀습니다. 이 한 말은 수령 봉급 및 경비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대동법의 시행에 따른 반발이 이제 굉장히 심했습니다. 박납인들이 수입이 급감하자 불만이 급증했고 17가지 지방세와 잡세를 받지 못하자 수령과 서리들이 불만은 강행군을 혼주로 비방하고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공인으로 지정되어 합법적으로 박납하던 의용상인은 10배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검문세관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막대한 전토로 인해 대동미까지 납부하게 되어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강해군 적이 9월 4일 조선왕조실록을 참고로 하면은 암행의사와 사무부에서 지방 수령과 박납인에 대한 부정비리를 대대적으로 적발하자 선해청을 핵파하여 없애야 한다 주장이 빗발치게 됩니다. 대동법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강해군 1년 4월 27일 백제 3인 263명이 연맹으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신음하는 백성의 목숨이 끓는 가마솥이었던 것 같더니 지금 다행하게도 행운을 만나 대동선해를 건의함으로써 우리 백성이 넓고 큰 은혜를 입어 병들고 지친 자가 모두 일어나 춤추며 소생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채 시행한 지 한 해도 못 되어 성급히 핵파 연운이 일어났습니다. 대동은 백성이 좋아하는 법이요 핵파는 백성이 싫어한 일이니 1년 동안 경영에 백성을 이롭게 한 좋은 법을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채 하루아침의 모의로 이를 다시 고치고자 하니 사민들은 그 원통함이 하늘에 사무쳐 끝이 없습니다라 하고 있습니다. 선해청의 학과가 유지에 대한 경론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해군 2년 3일, 2월 3일 심준이 장단의 유학 심준이 상소문입니다. 선해청의 영을 핵파한다는 소리가 요즘 시골에 전파되자 사람들이 모두 밥 먹는 것을 잊고 밥 짓는 일도 폐지한 채 서로 돌아보며 눈물을 떨구면서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잃은 것과 같을 뿐만이 아닙니다. 한가 바라건대 임금께서는 위로 천심을 따르고 아래로 민심을 짐작하여 유사를 믿고 잘못된 논의에 동요됨이 없도록 하신다면 인심이 있는 것이 하늘의 뜻임을 아실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선해청에 대한 정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강해군 2년 2월 5일 선해청 당상관 박이서가 채직을 당합니다. 이 법이 설치되자 선해청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날 방납하던 몰입애들은 다들 원수로 여기고 있으며 각 업의 향리들과 수령들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각 사의 하인과 갱령의 하인들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력 있는 양반으로 농토가 많으면서 부역을 적게 나가던 자들도 모두 좋아하지 않습니다. 크게 다행으로 여기고 편안하게 여기는 자들은 가난한 양반과 소민들 뿐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무리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비방과 논의가 날로 서울 안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으나 저 빈궁한 여염집들의 애타는 소원이 어떻게 조정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선해청 당상강 박이선 비방과 헐뜯는 논의에 못 견디고 채직됩니다. 강해군 2년 9월 14일 남명의 제자 각지와 대동법에 대한 상소를 합니다. 경기도 한 곳에 실지도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데 남명의 제자 각지와 전국의 대동법을 실시하자는 상소문을 올려 검문세가의 신기를 매우 거슬려서나 각지의 주장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선해청 핵파 유지된 다른 경론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간 중에 양심적인 지방간도 있었습니다. 강해군 2년 11월 20일 강원도 관찰사 홍수봉이 취계를 합니다. 강원도에서 빠른 시행을 바란다고 강한 주장을 했으나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강해군이 말하기를
다른 도에까지 확산시킨다면 분명히 끝에 가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도를 볼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듯 싶다. 크게 배단이 되는 것만 제거해 나가면 되지. 꼭 변경시키려고 노력할 것은 없다. 혜택을 베풀려 하다가 큰 근본을 망각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 이 건은 시행하지 말도록 하라고 망명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여 대동법은 강해군 때 중간 몰입회와 근문 세가의 비리가 가장 많던 경기도에서 우선 시행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시행은 약 100년 후 숙종 때 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대동법의 공정한 시행과 근문 세가에서 숨겨놓은 토지 조사를 위해 항해도를 필두로 토지 조사를 시작하자 근문 세가에서 수입은 줄고 신문제가 흔들리게 되자 항전으로 법회법 시행과 모현의 무무배양, 이건 정치적인 이념입니다. 정의는 여기에 반대하다 청금록에서 삭제됩니다. 이 법회법 시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동법 못지않게 중요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법회법은 강해군이 대동법 시행 의지가 강하자 대부분이 대신들은 헌법법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고대 동양 정치에서 전란 후에는 강한 규제나 압박보다 항로 정치를 하여 자생할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아서나 이때 대신들은 강한 규제와 압박 일변도로 나갔습니다. 산성적 맹문을 보면은 병력의 정확한 파악과 국민 방지 및 신문 정보 파악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당장 생존을 하기 어려운 양민이 거주지를 이탈하여 깊은 산속이나 도수로 피신하고 국경을 넘는 자가 속주를 할 것이다. 가난한 양민은 자청하여 검문세의 종이나 노비로 들어갈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해서 반대를 합니다. 헌배 모양과 시행 방법을 살펴보면은 헌폐에 목패에 붓으로 쓴 종이를 붙일 경우 간소할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해당자가 관계기관에서 신상에 대한 종이를 받으면 개인이 칼로 나무에 새겨서 다시 관청으로 가져가서 앞뒤면에 확인하는 낙인을 찍어야 한다. 종이나 하인의 어폐에는 주인이 누구인지 앞뒤면에 주인의 이름과 직책을 반드시 새겨야 한다. 주인에게 연좌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누구 집 종이고 누구 집 하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절로 도피할 경우를 생각해 승려의 경우는 군역 해당자로 따로 구분해야 한다. 이 시기에 대신들은 옥패 착용을 주장하기 자기들은 나무패를 안 하고 옥패를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강해군 2년 12월 19일 실록을 보면은 찬반 여론이 격해지자 대신들이 서둘러 먼저 착용하여 모범을 보이자는 주장에 강해군이 천천히 내년 4월부터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해군 2년 12월 25일 사관원에서 일제히 주장합니다. 허패를 피하기 위해 깊은 산속이나 섬으로 들어가기가 전쟁을 피하듯 하고 있습니다. 대동법 시행으로 폐단이 제거되려는 시점에 인심이 놀라 새나 물고기처럼 흩어지고 있으니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강해군은 조금 더 연구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강해군이 굉장히 인내력이 강하고 신중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헌법법 시행에 대한 갱론이 벌어집니다. 강해군 이전 12월 27일에 28일까지 실록 조선왕조실 광해조를 보면은 대사관 이이첨이 백성의 운망이 현재 극에 도달했습니다. 대신과 묘당에서 정한 일이라 사관원 동료들이 말리고 있지만 사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위험을 무릅쓰고 발언합니다 하며 대사관직을 사퇴합니다. 사관원이 저는 대사관 이이첨이 사태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다음부에서도 사관원 전원이 헌패를 전면 폐지하기를 주장하고 사퇴하자 사무부에서도 동참을 합니다. 공문관에서는 헌법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갱론이 다시 벌어집니다. 강해군 4년 1월 15일 2조에서 말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사나 생운이 되어야 훈도가 될 수 있는데 백면 스승이 군역을 피하기 위해 즉 전훈도라 일컫는 자들이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해군 4년 2월 18일 실록에서는 헌법법 시행을 앞두고 찬반이 팽팽한 긴장 속에 엉뚱한 곳에서 김직재 영모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당시 관료들의 인면을 엿볼 수 있고 헌법법이 폐지되는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전모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직재 영모 사건은 강해군 4년 12월 18일 강해군이 친구를 하게 됩니다. 실제 자기가 재판장에 나와서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헌법법이 무서워 헌법법이 무서워 수문자 중에 평안도 중화땅에 김국량이 있었는데 그의 두 아들 김경립, 김익진은 군역을 피해 승려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헌법법을 피해서 머리 깎고 중이되었습니다. 더 이상 법을 피할 수 없게 되자 김경립은 김국량의 아들은 김재세를 이름을 바꾸고 병조의 문서를 위조하다가 봉상군에서 잡혔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사족 출신의 김직재의 아들 김백함은 현실 정치에 불만이 많았고 산으로 피어다니며 불만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김백함은 호패법 시행은 이청을 비롯한 대북들의 소행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김백함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때를 기다리다가 김제설 앞에 말한 김제세로 김경립 이름 바꾼 일망, 김제세로 인해 일망타진되어 전모가 드러났고 강해군은 친구 가정의 헌법법이 시기상 분열만 야기하고 백성에게 악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헌법법의 문제점이 재판 과정에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2월달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7월에 한 5개월 동안 아무런 그게 없어. 헌법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시 5개월 정도 허지부지 방치 상태로 있다가 헌법청이 앞장서 몇 년간 비용만 낭비하고 폐단만 있으니 속히 핵파하여 경비를 절감하자 하니 강의원이 바로 연이에 없었던 일로 됩니다. 남명하기 강해군 정치에 끼친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해군 어린 시절 검문 세가들이 백성에 도움이 되는 대동법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한편으로는 호패법 시행으로 신분제를 강화하려는 것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선정을 베푼 강해군의 학문과 정치 배경이 어떻게 남명학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강해군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해군 정권을 주도한 정인홍은 남명 조식에게 직접 책을 들고 와서 오랫동안 배웠고 강해군은 어린 시절 남명의 제자인 하락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웠습니다. 하락은 진주 수곡면 사국 출신으로 진사시에 장원하고 세운시에 이등한 수재였습니다. 하락은 강해군의 최초의 스승으로 강해군의 인성이 형성될 중요한 시기에 가르쳤습니다. 강해군의 스승 하락이 정인홍보다 6살 많았으니 학파의 족보로 보면 강해군에게 정인홍은 사숙이 되는 셈입니다. 남명의 제자 하락과 강해군을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강해군이 8살 때 군사부 하락이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실행이 없으니 어떻게 남에게 실행이 있도록 할 것이며 내가 가진 실학이 없는 처지에서 어떻게 남에게 실학을 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어린 왕자를 잘 보양하지도 못하였고 의혹을 풀어주지도 못하였습니다. 임해군은 사책을 거의 마쳐가는데도 강해군의 행위입니다. 임해군과 강해군을 한 번에 가르쳤습니다. 아직 그 강령조차 알게 하지 못하였고 강해군도 수학을 이미 마쳤지만 아직 기본을 배양하지 못하고 다만 말단적인 강설만 하였지 실득의 공부가 있게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다 하고 있습니다. 강해군을 낳은 공빈김씨가 강해군 동생을 낳다가 일찍 작고하였고 당시 대거래의 관심은 모두 신성군에게 가 있던 시기라 하락은 강해군을 주변의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락의 신인적 가제벌, 효성, 금성관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강해군을 지도했던 하락은 임진왜란을 만나 상주성으로 들어가다 사장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성의 북문 근처에서 일본군 여보세요? 문희시 신학가가 이끄는 병사에게 붙잡혀 아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하락의 연보와 상소문을 참고로 하면 하락이 강해군 인지가 형성될 중요한 시기에 5살 때부터 3년 정도 가르쳤습니다. 하락이 일찍 전사하자 남명의 제자로 명성이 높았던 하락의 동생 하항에게 공부에 일가를 잃은 송정 하수일의 후손과 하락의 후손들이 사는 진주 수곡면 사국 하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복전, 하영진, 는 이게 이병규 선생이 그 지리산에 나오는 하근으로 나옵니다. 아주 그 신비적인 인물로 나오고 주인공 이태와 박태영이 굉장히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일본에 유학했던 것도 알려져 있고 약 2000서치기의 그 지주였습니다. 이분은 누구하고 친했냐면 지수의 험한정 씨와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나이는 1살 맞는 거로 고적상 1살 맞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서울의 그 김성수 중앙고부 교장도 했고 동아일보도 창립했고 보성 전문을 인수해가 고려대학을 키웠던 그 김성수 씨와 이 하영진, 허망정, 김성수 씨는 아주 좀 친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하영진 씨의 여동생이 효성그룹 창업주 조홍재의 부인입니다. 그 효성 조홍재인데 많은 멘토 역할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동네 해봉 하겸진 한학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집의 사위가 이병철 회장, 삼성 이병철 회장의 형님됩니다. 그러니까 행수가 하겸진의 그 딸이죠. 그리고 이병각과 조홍재는 이제 그 처갓집 같은 처갓 동네이고 나이는 이병각 회장이 1살 위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한번 더 제가 말미에 가서 한번 언급 더 해보겠습니다. 조선조 실학의 탄생 배경을 보면은 제가 학생 때 국사 교과서에서 배웠던 조선조 실학의 탄생은 외부 요인인 임진 정론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학의 발생 요인은 외부보다 내부 요인이 더 컸다고 보며 조선 후기 실학의 원조는 남명이라고 봅니다. 내부 요인이었던 훈구파와
살인파 간의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모호갑작이며 을사사에서 살인파가 비참하게 사형패를 당하여 지식인 사회는 희망이 없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4대 사화 직후 선비들이 좌절과 패배주의의 탈출구는 공허한 관념론인 이기론이었습니다. 송나라 때의 주자에 의해 승리학의 집대성은 수당 때의 불교가 너무 내세관과 관념에 빠져 있는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이기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주자학파의 부회들은 불교의 관념론과 유학의 심학에 대해 신유학이 실학이라 주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데는 뭐 중용의 주에 보면 정자가 이 신유학이 실학이다고 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렇게 정주학 주자학 쪽에서는 이 문구에 집착해서 뭐 신유학이 실학이다고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큰 학자 중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실학의 비조에 대한 의견은 뭐 여러 사람들이 이 난맹이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난맹 조식이라고 제가 어떤 논문에 주장했는데 대진대학 교수 권인호 교수가 저 논문 인용하기도 했고 한국과중앙연구원 교수 박병영 교수도 저 논문을 인용한 걸 어디 본 적이 있습니다. 남명이 실학의 비조에서 배제된 원인은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대북 정권의 몰락으로 강해군과 정인홍, 이점 허균 등이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학이 오랫동안 묻혀 있게 됩니다. 여기 메인스트림이 묻히게 됩니다. 남행학파의 몰락 이후 주자학이 대체로 신유학이 실학이라고 보겠습니다. 남행학이 묻혀 있기 때문에 주자학이 실학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이 불교 미심학에 대한 실학이 신유학 쪽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고 밖에서 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실학의 발생 요인을 임진난, 정유난 이후 시대를 한정해 놓고 봤기 때문에 남명이 실학에 배제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학파는 이게 다른 분이 아마 이게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지식인들이 덧붙여 주장하건 행위상학적인 이기로는 현실계획에 따른 위험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심오한 학자처럼 행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명은 이런 지식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남명학의 특기를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남명학의 특징은 박학하면서 개방적이었습니다. 당시 유학자들이 양명학을 유학의 이다르노 취급했으나 남명은 양명학을 인정했고 그의 제자나 그와 가깝게 지낸 사람 중에는 양명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남명이 작고하자 강의록이었던 학기유편에 제자 정인홍이 편집 책임자가 되어 출판하게 됩니다. 1617년 학기유편의 가장 뒷부분에 신학자였던 진백사의 글을 넣어 편집하려 하자 남명 제자들이 충격의 파장을 우려하여 삭제하자고 했습니다만 정인홍은 그대로 넣어 간행하게 됩니다. 훗날 이 일로 유림이 매우 시끄럽게 됩니다. 남명은 불교 노장학을 배척하지 않아 그의 학문은 순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석가는 불교 힌두교의 온갖 미신을 끝하면서 탄생했고 또 남녀 평등을 실천했고 행위상학적인 내세관에 답하지 않는 인문학자였습니다. 이 석가와 공자는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석가가 한 9살 정도 많은 걸로 돼 있고 두 사람 다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남명이 과학자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남명이 불교를 배척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노장학의 자연주의와 예술적 특징을 남명은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 자기 호를 남명이라 하는 것도 거기서 나왔고 남명의 수제자 정인홍도 합천군 야로면 해인사 바로 아래에서 남사촌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해인사 가서 공부를 하고 또 고성들의 그런 거를 지식을 알기 때문에 남명의 노년기에 또 절친했던 분이 삼행대사가 해인사에 와 있었고 두 사람은 또 유교와 불교를 떠나서 절친하게 지냈습니다. 불교와 노장학, 양명학을 배척하고 기득권의 신분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과 남명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민본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4대 사화 직후 선비사에 유행한 신유학의 이기론을 양육강식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신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사회는 어차피 강자와 약자, 지배자와 비지배자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했습니다. 남명은 주자에 의해 집대성된 신유학보다 공맹유학을 더 선호했습니다. 공자의 사람에 대한 사랑과 맹자의 역성행명 인정은 최고 통치자에게 위험한 사상이겠지만 백성이 우선인 민보 사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학의 정맥이라 할 수 있는 양명학과 주자학의 차이는 글자 한자로 요약하면은 신민과 신민 글자 한자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나 학식을 가진 자가 발상과 시작점에서 수평적 시각으로 백성을 보는 것과 수직적 관계로 보는 것은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친는 그냥
사랑하고 그 배려하는 뭐 공자의 인에 가깝다면 신은 이게 새롭게 훌륭한 스승이 제자를 새롭게 한다, 가르친다든지, 뭐, 권력자가 아래 사람을 새롭게 한다든지, 이는 그 중에 계급이 그런 의식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대학에는 대학 지도는 제 맹맹득하며 제 친민하고 제 지어지선이라 했습니다. 공자 맹자의 공자 맹자 남명의 시각에서는 선비와 관료는 사회 구성원에서 한 부분이 전문적인 직업인에 가깝다면 이기론의 주장하기에서는 선비나 관료는 타고난 신분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원래 대학은 얘기에 있던 챕터인데 빼오면서 거기에는 분명히 제 친민학으로 되어 있는데 정자가 치는 주에 붙이기를 치는 신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이렇게 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남명은 행위학과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도덕을 강조한 공자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경제를 강조하면서 생산 분배, 복지 등을 언급한 즉 행위학적이며 현실적인 맹자를 남명은 신유학자들보다 더 존경한 것 같습니다. 조선 전기 이후 머리 좋은 많은 주작자들이 수백 년 동안 중시한 국리를 하고 어떤 성과물을 내었는지 우리는 찾아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의학이나 토목이나 선박에 대한 이런 뭐 어떤 학문이나 1600년대 조선의 주자 아류들이 주례를 이루며 국리한담이 혹세무민할 때 서양에서는 르네상스 시기로 예술이 발전하고 만원경, 현미경 등이 나와 천문학과 과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강해군대 이런 기회가 있었으나 근시안적 주자 아류들로 인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남명은 토지제에 관심이 많이 가졌습니다. 남명의 강의록인 학기 6편에 토지제인 정전제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절대 가난의 구조의 경제의 중요성과 세금의 공정성 및 낮은 세금에 대한 강의 자료였으며 이것은 남명학을 잇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하나같이 중요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정제의 경우는 약 세금이 13% 정도 됩니다. 이 정자의 사방을 막으면은 9등분이 되는데 바깥에 8가구가 가운데 한 부분을 공동 경장하여 이거 세금을 내자는 것입니다. 주나라 때 토지제 개념입니다. 이러면은 뭐 한 13% 정도 됩니다. 일제 때 현재 제가 있는 함안 지역에서는 지주가 60%를 가지고 가고 소작인이 40%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뭐 소작인이 40% 가지고 이 비료대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은 거의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군정 때는 보면은 소출의 평년장에 1.5배 해가지고 30%를 내면은 그 전에 농기계획 때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 45%, 거진 50%가 됩니다. 실학자들이 백성에게 가장 빠른 혜택을 공정하고 하는 것은 낮은 세금이라고 본 것입니다. 아주 빠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낮은 세금이 가장 우선이라고 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남명은 지방간을 권유합니다. 제자들의 출세를 위해 중앙관력보다 피폐한 현장인 지방간을 외임으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1800년대 후반 러시아 지식인 사회에서 일어난 버나로드 운동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남명학의 개성을 보면 수제자 정인홍의 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인홍은 남명학의 장점을 그대로 개성했고 나아가 자신의 구체적이며 독창적인 주장으로 상업 장려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주국광을 강조했습니다. 정인홍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바로 열의 인근 지역에 갱문을 보내고 약 2800여 명의 정도의 의병을 모아 의병장이 되어 전장을 누비게 됩니다. 평소 주작하게 매몰되어 병법을 무시했던 의병장들이 헬기로 일어나 그를 따르는 많은 의병들을 떼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기업 경영을 모르는 사람이 회사를 맡아 통째로 망쳐 가족들까지 비참하게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정인홍은 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과 진로를 예측하고 특히 지형물을 이용한 매복 작전으로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전법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 전투를 밑에 몇 가지만 적어놨습니다. 임진년 6월 5일에 무게전투에 첫 승리를 하고 6월 23일 초계 마진 전투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7월 9일 사은동 안은역이다 하게 하는데 여기는 적을 한 400명 정도 이게 죽이게 됩니다. 8월 21일 1차 성주성 전투, 9월 10일, 12일 2차 성주성 전투는 주로 이 성주성 전투로 적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밖에 못 오게 밖에서 농성을 하고 뭐 소모전을 주로 했습니다. 남명학파인 정인홍, 각제우 의병부대의 활약으로 경상 우도에서는 적이 마음대로 다니지 못했고 농부는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수신이 바다를 막고 남명학파의 의병부대는 낙동강 우측을 막아 경상도 우도와 전라도 곡창지대가 온전하여 식량 조달로 조선이 명맥을 유지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일본군 6번대를 이끈 소도초 윤경 같은 경우는 요 호남 지역을 들어가 볼까도 했는데 이 뭐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그런 행국이라서 포기를 합니다. 정인홍의 영남도 어병대장 사이 상소문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번 상소문을 올렸습니다만 여기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좀 뽑아봤습니다. 1593년 계산년 임진왜란 그 다음에입니다. 영남도 어병대장을 제소하자 사양하는 소를 네, 사장님. 여러 가지 방책을 건의합니다. 여보세요? 비효율적인 군책을 여보세요? 주장했습니다. 전사의 수를 지금 제가 소리를 컨트롤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회장님 소리가 안 들리고 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지금 조평래 회장님 음소거를 해제하셔야 되네. 조평래 회장님 지금 음이 소거돼 버려 가지고요. 네. 음을 새로 켰어야 됩니다. 네. 됐습니까? 이제 됩니다. 네네. 예, 예, 네, 예, 됐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한 1, 2분 정도 안 들렸습니다. 네. 예. 이 불량미 문제로 맥나라군이 오래 머물 수 없으니 자주국방을 강조합니다. 이 자주국방을 이야기했다 해서 명군 철수를 주장했다 하여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학자로서는 좀 파격적인 이 상업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평안도 어주에서 남쪽 끝까지 연도에 시장을 열어 물화를 유통케 해야 백성이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업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남명의 제자 정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진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선조는 강해군의 이복 동생 신성군을 왕세자로 삼으려 했으나 갑자기 임진왜란이 일어나 나라 위기에 빠지자 왕자 중에 가장 유능한 강해군이 필요로 했고 강해군이 은격결의 왕세자가 됩니다. 파죽 지시로 일본군이 한양으로 밀고 올라오자 선조는 북쪽으로 피난하면서 구원병을 청한다는 핑계를 대고 맥나라로 도피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1592년 6월 14일 영면에 도착한 선조는 분조를 만들어 대부분의 권한을 강해군에게 맡기게 되고 소년치를 갓벗어난 강해군이 이때부터 역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강해군의 분조를 보좌 할 최고위직은 자찬성 정탁이었습니다. 정탁은 젊은 날 진주목의 교수로 있으면서 남명의 지리산 산천제를 찾아가 제자의 예로서 배웠습니다. 정탁은 남명의 제자로 당시 성리학자들이 잡된 학문이라 전시하던 전문지리 상수 뱅가의 남명과 마찬가지로 아주 능했습니다. 분조가 만들어질 때 정탁은 당시 65세였고 강해군은 17세였습니다. 남명 문집의 남명이 정탁에게 준 서간문을 보면 사제간의 정이 얼마나 돈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탁은 분조의 막후에서 제갈량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해군의 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조 자기 정권인 왕세자가 적진에 들어가 종횡무진하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자 백성들이 강한 결속력으로 뭉치게 됩니다. 강해군이 이끄는 분조는 끝없이 무너지고 추락하던 조선에 떠오르는 구심점으로 변해갔습니다. 민생의 처참함을 목격한 강해군은 이때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강해군이 성군이 되는데 정탁이란 보이지 않는 인재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강해군이 분조를 이끌 때 한편에서는 의병장으로 가장 빛난 인물은 정인홍이었습니다. 왕세자 강해군의 참전과 정인홍의 외아들이 전장에서 죽음은 당시 지식인들이 높이 평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해군과 정인홍도 이 시기에 먼 거리에 또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의 오블리제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기 때 빛났던 강해군의 분조도 전쟁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자 제일 먼저 맥나라 측에서 소환이 될까 두려워했고 조선의 조정에서는 대북의 계획에 물든 강해군을 다시 끌어내려 폐쇄자시키기 위해 해란이 됩니다. 종전 후 강해군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약 10년 가까운 시기는 강해군에게 하루하루는 악몽이며 생지옥과 같았습니다. 왕위계성은 외로운 처지에 빠진 강해군은 소수의 지지자가 지켰고 조선 선조 말 절체절명의 위기 때
강해군을 지지하는 정인홍의 목숨을 건 상소가 정세를 뒤집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전쟁에 참전한 의병들은 강해군의 능력과 나라의 앞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강해군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게 됩니다. 선조가 성화할 무렵 과거 날짜가 되어서 전국에서 모인 응시자들이 과거를 포기하면서까지 강해군을 지지하고 농성을 하게 됩니다. 선조가 1608년 음력 2월 1일 즉위 41년 만에 성화하게 됩니다. 성화 하루 전 음력 1월 29일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전국에서 모인 1만여 명이 넘는 과거 응시자들이 강해군을 지지하며 집단 행동으로 가장에 들어가지 않고 응시를 여러 차례 거부하고 있음이 나옵니다. 조선 중기 한양의 인구가 20만 명이 되지 않았음을 참고로 하면 1만여 명의 집단 행동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지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신리애교와 파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조의 성화로 정인홍은 평안도 영변으로 귀양가다 경기도 광주에서 소식을 듣고 급적으로 풀려 합천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첨은 갑산, 이경전은 강계 등으로 귀양지가 정해졌으나 선조의 죽음으로 강해군의 지지자들이 후사일생 살아나게 됩니다. 과거를 응시하기 위해 전국에 모인 사람들은 국상이 나아자 빈손으로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강해군은 어렵게 왕위에 오르고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조선과 명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싸우고 있을 때 만주의 여진족은 작은 부족들을 차례로 복합하면 급성장하게 됩니다. 세력을 키운 여진족이 명나라에 선전포고를 하자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합행했던 사실을 들어 이번에는 명나라를 위해 무언병을 보낼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조선의 대신들은 의리를 내세워 신속하게 파병에 응할 것을 이구동성으로 외치자 여론이 소용돌이치게 됩니다. 강해군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파병을 거절하며 시간을 끌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1만 3천여 명을 파병하면서 강홍리백기 밀지를 내리게 됩니다. 정세를 파하여 현명하게 처신하라는 암시였습니다. 작은 전투에서 명나라군과 조선군의 일부가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강홍립은 병사를 이끌고 투항하게 됩니다. 강홍립은 적진에 남고 조선 병사들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교화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중앙의 세계관에서 오직 황제만이 황색 지붕을 올 수 있었습니다. 강해군은 대거리 개화를 황색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의 제국이 아니라는 의사 표현입니다. 이런 시도는 조선 왕조의 최초의 일이며 이대로를 외치던 대신들로부터 강한 저항과 비난을 받게 됩니다. 강해군은 조선이 크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썩은 물이 고여있는 한양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중 강해군 일기에 수년간 교화 천도를 반대하는 수십 건의 상소가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교화는 수량이 풍부하고 큰 강인 한강과 임진강의 남북 서쪽 삼면을 감싸고 동으로는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솟아 있으며 안으로는 공룡청이 임산부 벼처럼 해자를 두르고 있어 천하의 요새지가 될 만한 곳입니다. 국토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삼면의 큰 물길을 이용할 수 있어 상업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는 왕에게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명한 풍수가들인 이여신 전남 해남 출신이고 심은용 중국 절강성 출신입니다. 성지, 김일용, 남명의 제자 정구 등이 현장으로 가서 감정하기도 했습니다. 교화는 국제 해양 도시가 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지만 근시안들이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도 파주의 교화 천도하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이게 임진강 요 위에는 한강입니다. 요 한강이 하류가 굉장히 위에 상류 올라가면 이쪽으로 보이는데 서울에서도 보면 굉장히 강이 큰데 얘는 거의 바다 수준입니다. 그리고 요게 교화면입니다. 이 천이 흐르는데 이렇게 뺑 이렇게 교화 공동천이 흐르고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상당히 경사가 있고 산이 구령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천혜의 요새지가 될 수 있는 요 물길만 조금 내면은 얼마든지 큰 배들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강해군은 여기에 꼭 나가고 싶은데 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균관과의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강해군은 많은 국고를 들려 인재를 양성하는 성균관에 실망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남명조식을 주양하고 그 학문을 개성하기 위해 북한산 부암동 근처에 백운성운을 건립하려 했으나 반대 세력의 벌떼처럼 일어나 도성 근처에 성운을 세울 수 없다고 주장하자 북한산 조계동 아카데미 하우스 근처입니다. 근처로 장소를 옮겨 완성하게 됩니다만 얼마 가지 않아 강해군이 쫓겨나자 백운성운은 파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성균관은 국가의 동량을 양성하는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주자 아류를 양성한 곳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정인홍과 대북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지 기반이 약했던 강해군은 정권 내내 정인홍의 도움이 필요하게 곁에 두려고 했습니다. 영일품 우의정을 15번, 좌의정을 1번, 영의정을 3번 임명합니다. 강해군은 정인홍을 고위직에 임명할 때마다 그 자리를 비워두고 정인홍이 거주하던 합천 야로면 무음정으로 사람을 보내
국정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강혜군의 계획정치의 선봉장은 정인홍을 가장 존경한 이청과 허기훈이었으나 강혜군의 몰락과 함께 이들은 역사에서 암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학자로 알고 있는 유행운이 뺏을 길을 나가지 못하고 학문에만 힘쓸 수밖에 없었던 것도 유행운의 부친 유험이 이첨의 추천을 받았고 유험이 강혜군 포기운동에 가담하였기 때문입니다. 유행운과 비슷한 세대로 주자 아류들의 사문난적으로 처형된 윤효의 부친인 윤효전이 실학파들이 주를 이룬 대부의 핵심 인물임을 볼 때 왜곡된 우리 지성사의 인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첨의 경우 강혜군이 몰락할 때 문과에 급제하여 요직에 있던 아들 4명과 함께 같이 처형당하게 됩니다. 실학파의 몰락, 인조 정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적들이 강혜군을 폐모살제라 제명을 씌우고 결국 끌어내렸습니다. 폐모라고 주장했으나 강혜군은 악행을 저지른 임목 대비를 차마 죽일 수 없어 각각과 교류를 못하게 유폐시켰고 영창대군을 방에 불을 넣어 질식사시켰다고 주장했으나 강화도에서 병이 걸려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다른 행인 강혜군을 끌어내리고 왕이 된 인조와 그 세력은 병자호란을 자초하고 인조는 천태종 앞에 끌려나가 이마에 피가 나도록 9번 절을 하는 수모를 당하고 조선의 역사와 우리 국사에 가장 큰 치욕을 남기게 됩니다. 남명학의 진면목은 강혜군을 통해 임진정유대란 극복과 폐허가 된 조선을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후 남명학은 제자들을 통해 제야의 칠학파로 또는 당시에는 금기 남인의 학문으로 조선 후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정인홍을 알아본 성각자들 있었습니다. 칠학자 성제 허진이 김해 부사로 내려와 많은 제자를 양성했으나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고 조선은 일제 식민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식인 중에 남명의 수제자 정인홍을 알아본 학자가 단지 신채호였습니다. 신채호가 여순 감옥에 갇혀 건강 악화로 얼마 못 살 것을 직감하고 소설 임꺽정을 쓴 문계 공명에게 보낸 편지에 정인홍 약사와 대가야 변국고를 써서 후세에 전하려 했으나 뜻을 못 이룰 것 같다는 말을 했고 얼마 후 신채의 부검 소식에 이런 사연을 잘 알고 있던 홍명희와 안재홍이 이를 애도사에서 밝히면서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남명 조식의 무진봉사와 정면연 소장에서 조시의 폐단과 서리의 비리를 지적하는 글은 지금 읽어도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카락이 삐석삐석하게 하게 합니다. 남명학의 영향을 받은 강혜군이 왕위에 올라 많은 분야의 계획을 이루었으나 강혜군과 대북의 몰락으로 그 후 남명학은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실학파로 조선 후기까지 개성되어 내려오게 됩니다. 남명학파에서는 원시 공명유학을 중시했고 특히 맹자가 주장한 가혹한 세금에 대한 정전제, 사회보장제, 유학의 고전으로 부를 중시하는 석양을 높이 인정했습니다. 남명학의 영향권이 있는 지역에서 많은 재벌이 탄생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일례로 강혜군의 스승이었던 하락과 가까운 친인척이 집성촌을 이루고서는 진주 수곡면 사곡, 하영근은 효성 창업주와 관계가 있고 이 효성이 창업할 때 이 많은 지분을 재산을 좀 주기도 일합니다. 같은 마을 해봉 하견진의 딸이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행 이병각과 결혼을 했고 하영근은 LG 창업에 영향이 컸던 진주 수곡면 함안정과 동기로 공익사업도 같이 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하영근과 험안정, 호남의 지주 출신 중앙고보, 동아일보, 고려대를 성장시킨 김성수가 막역한 동기였습니다. 광복 후 무의식을 지배하던 신분제 산업공상인 농업에서 상업이나 공업으로 하향 전환하는 명기와 용단이 필요로 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직전 남한의 농기계획이 유상 매입과 유상 분배하는 과정 때 발행된 지가 정권을 자연스럽게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광복 후 이미 사업을 시작한 후인의 라키 하공업 1947년도에 그 앞에 진주에서 포목점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제대로 된 그 기업은 부산서 라키 공업하우스 이 1947년 정도 되고 이병철 조홍제 동업 삼성물산공사도 한 1947년경 됩니다.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압니다. 이 지가 정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보이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남명학의 문화권에서 자란 상업주들은 부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광복 후 농업에서 공업이나 상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지가 정권이 기업으로 성장시킨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의 지주 출신 지식인들이 많은 땅을 유지하고 있다가 농지개혁을 겪고 한국 정전과 인플레이션으로 부가 휴지 쪽으로 변했으나 남명학의 영향권에서 안목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던 사업가들에게는 성공할 결정적인 기회였다고 봅니다. 이 지가 정권이
효성 같은 데는 보면은 이게 하영근 씨가 한 2,000석짜리 땅이 이제 뭐 삼성물산이 생길 때 그 조홍계 자기도 한 2,000석이 됐고 2,000석짜리 땅이 그다음에 이게 지가정권이 그쪽으로 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험한 씨 같은 경우는 이 지가정권을 가지고 있다가 구인회 씨와 아마 지분으로 예, 뭐 구두로 된 것 같습니다. 그 지분을 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60년 가까이 개월 해가 파일을 키워가지고 서로 나누고 또 정홍길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자를 꼬박꼬박 다 주었다고 이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지가정권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도 해온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면은 이게 뭐 아까도 말한 한국 정경이라든 인플레이가 일어나가지고 완전 휴지 쪽으로 변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업으로 많은 부분이 사업으로 또 전쟁까지 일어나가지고 큰 기업으로 성장시킨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발표를 여기까지 하는 걸 하겠습니다. 강원석 교수님 진행하시죠. 예, 회장님, 예, 들리세요? 원장님 들어와 계시네. 예, 예. 네, 들리십니까? 잘 예, 들립니다. 들립니다. 예, 예, 예. 우리 조평래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예. 그,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앞에 정인홍의 어떤 개혁 사상, 특히 대동법에 대해서 대동법 설명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감사합니다. 말만 알지 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혹시 뭐 우리 참여하시는 의원님들 뭐 질문 있으면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앞부분을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우리가 남명조식에서부터 일단 의병까지는 연결이 됐는데 의병 이후에 우리 광해군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광해군과 남명조식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광해군과 남명조식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대동법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대동법을 어, 광해군이 주도한 거냐 아니면 우리 남인의 누가 뭐 주도한 거냐 그런 설이 있던데 이거는 광해군이 원년에 진행된 거기 때문에 광해군의 의지고 북인의 철학이고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회장님 어떨까요? 명목상은 이원익, 이제 그 남인 계열인데 이원익이란 분은 그 앞에도 이게 뭐 선조 때도 사실은 이게 너무 병폐가 심하다. 이뭐 특히 뭐 대납 반응 이게 있었는데 실행을 못하고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거는 강해군의 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그 앞에도 선조 때도 있었습니다. 대동법 하자고 이게. 근데 뭐 막상 실행한 사람은 강해군이 그 원년에 그것도 이래 하거든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강해군이 의지가 컸고 또 강해군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한 거는 남명학파 앞서 말한 뭐 하락이라든지 또 정탁이라든지 정인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과 일치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오늘 그것이 남명조식에서부터 우리 광해군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 그다음 또 한 포인트는 우리 광해군이 이제 인조 반정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보통 이제 광해군을 어떤 남명조식의 철학을 이은 사상가적 우리 리더로 볼 것인가 아니면 폭군으로 볼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우리 KBS에서 우리 저 고등학교 선생님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우리 역사에서 새롭게 재정립돼야 될 군주가 광해군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역사학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뭐, 뭐, 그, 저도 뭐 적은 나이가 아닌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런 뭐 말 꺼내기도 좀 힘들었고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가 그당 저희 세대만 해도 대북이나 강해군이나 이런 거를 논문으로 통과하기는 어려워. 저 아는 사람도 서울대학에서 결국 논문으로 다른 데 가서 쓰고 뭐 또 부임도 다른 데 가서 하더라고요. 그 후에 한 80년도 후반 들어가서 서울대학도 분위기가 좀 바뀌고 그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서울대학의 특히 국사학계가 어떤 사람들인지.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 김광현입니다. 예, 그,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참 좋은 강연을 우리 조평래 선생님께 들었다고 보는데,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이 학생회 할 때에 늘 그 꼽는 게 대동제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동제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사실은 잘 몰랐는데 오늘 그 연언을 알게 돼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 남명의 사상과 그다음에 거기에 제자들 그래서 실천하는 칼을 찬 선비로서 실천하는 제자들을 많이 탄생시킨 그런 면에서 그 우국충정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남명의 그 사상이 결국 그 실학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그 진주의 수지 초등학교에서의 그 어떻게 같은 학교에서 3대 재벌, 4대 재벌의 총수가 나오게 되었을까? 그 분위기, 생태계, 학술적인 그런 면에서 뭔가가 그 기업가 정신으로 연결되게 기업인을 많이 탄생한 그런 우리가 이해 못할 궁금증을 오늘 많이 마지막 문단에서 그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를 시켜주시고 그래가지고 좀 삼성, 효성, LG, 이 GS 이런 재벌들의 그 총수들이 일찍이 그 선조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그 상공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실천하게끔 이렇게 변화가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 오늘 강의는 제가 보건대는 그뭐 우국충정으로 뭐 의령을 많이 일으켰다 하는 그걸로서 끝났던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신 그런 좋은 강연이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광진 교수님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는 실학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조평래 회장님이 참 좋은 관점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우리 조선의 실학 사상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실사구, 신이, 뭐 북학이라는 이런 용어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부적 요인보다는 회장님은 그 자생적으로 된 것이라 이런 관점을 아주 보여줬는데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남명 선생이 실학 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남명은 실학의 창시자도 아니고 후대에 와서 보니까 남명의 정신이 실학 사상에 상당히 부합하는 일이 많더라. 좀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정은 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학자들이 뭐 남명이 실학 사상에 영향을 이렇게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남명 아카데미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K기업가 정신이 어떠한 사상적인 원료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과정이고 그동안에 많은 연구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기 때문에 되어가지만은 특히 그 가운데서 이 실학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실학이 실제로 우리 이 서부 경남 쪽에 남명 선생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진주 정신에 어떤 역할이 있었다면은 또 새로운 관점을 하나 발견을 할 좋은 자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장님의 실학 사상이 외부의 영향보다는 자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시고 또 남명 선생의 사상이 후기 실학자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줬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같은 그 당시 유학자들이라도 우리가 유학 선생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유학도 이 한 나라 때는 이게 경학이라 이랬습니다.
공맹유학을 원시 공맹유학을 중심으로 하고 송나라 때는 송나라 맹송 때는 이제 송맹 때는 보면 이제 이 주자학, 이 성리학인데 같은 유학이지만은 이게 좀 이게 그게 좀 다릅니다. 이저 경학은 원시 공맹유학 쪽으로 저 행위학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유계라든지 경제를 중시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데 이게 정교하게 주장은 불교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불교를 대항하기 위해서 뭐 이론을 만들다 보니까 그 행위사학적으로 빠집니다. 같은 유학이지만은 그쪽은 행위사학적이고 제가 볼 때는 이 경학적으로는 행위학적 현실적인 문제 경제라든지 아까 말한 그 뭐 어떻게 분배를 하고 뭐 그런 문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 보면은 이 4대 사학 우리의 유학자들이 이 어떻게 자기들이 이제 뭐 이미 그 당시에 정리학 주자 쪽에 빠진 사람은 불교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위상학적을 하지만 자가당 쪽에 빠져버린 거죠. 그거를 행위상학을 비판하면서 그쪽으로 빠져버린 거고 이라든지 기라든지 뭐 사단 칠정이니 뭐 이런 쪽으로 빠지고 같은 유학자지만은 남명 같은 경우는 이래서 남명은 이제 그 주자나 정부를 비판하거나 이래 하지는 학기 6면에 주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 비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은 이미 유학으로 불교가 아닌 유학 쪽으로 뭐라 할까 국시를 할까 그로 정했고 그런데 이 유학자들이 이 행위상학 쪽으로 빠져가지고 좀 불교를 극복한다 하면서 이제 어찌 보면 주자 같은 경우는 불교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조선은 유학자 국시로 했고 거기에 그 당시에 빠져서는 안 될 그런 쪽으로 4대 사학 후에 이제 자기 피신이다 할까 학자 인체 아주 좀 끝으로 학자 인체 할 수도 있고 그걸 하면은 그렇지만 그건 너무 빠져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도피한 그런 게 많았다고. 그런데 남명이 그쪽으로 굉장히 비판을 하는 거죠. 뭐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그거 뭐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 제가 이 부분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그 K기업가 정신이 난빙사상의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다 알지만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해나가는 과정인데, 일반 사람들이 저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발표할 때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무슨 남행이 무슨 기업가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억측을 하느냐 하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노골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은 사실 K기업가 정신이 아카데미가 크게 나이 성공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학 사상이 실제로 진주 정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가 저는 그것이 아주 또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봤고요. 그동안에는 경과 의가 어떻게 진주 정신에 스며들었는가 융합되었는가 하는 그 부분에만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 오늘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그 부분을 다시 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조선 나라가 망한 이유가 유교 때문이다 하는 이런 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식에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 교수나 학자들도 나서가지고 조목조목 승리학이 어떻게 나라를 망쳤는가 하는 걸 지금도 떠드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망한다 하는 그 책을 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학자라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유교 사상을 남명 선생도 100% 유학자입니다. 그런 유학자의 사상이 어떻게 나라를 망친 유학자의 사상이 후대에 와서 불과 한 4, 50년 만에 그 가난한 한국을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올렸단 말인가. 도저히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진짜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뭐 김기현 교수 총장님도 뭐 칼뱅이라든지 막스 베거에 관한 이런 서양의 이론까지도 다 경제학 이론까지도 가서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등록을 일부러 했는데 그 앞으로 이 부분에 학술적인 논문이 좀 많이 나와야 하지 않나 여러 종류의 논문이 많이 나와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실학자들은 하나같이 그 조선 뭐 허성계라든지 뭐 일산 조병규라든지 보면 그 문집을 보면은 그 정전제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째 시급한 게 백성들이 지금 가장 세금을 낮춰줘야 된다. 우선 가장 급한 게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 자체가 좀 뭐 애민 정신이다 그럴까 같이 더불어 하는 뭐 그런 게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부에 대한 생각이 이 이제 신유학자, 주자학자들은 이게 서경이라 이 부에 대한 것보다 어찌 보면은 은연중에 그 상업을 좀 선비가 상업을 한다면은 낮추어 보는 그런 게 있는데 이쪽 저 실학자들은 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반대하다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부에 대한 게 좀 생각이 달랐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그 진주의 그 수국의 그 하시들 관계라든지 그래서 그쪽 배경으로 효성, 뭐 삼성 다 그쪽에 연결이 좀 되거든요. 뭐 지수에 이제 물론 핵심은 지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보고 있는데 지수도 굉장히 중요한 가장 그런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제가 알기로는 허만정 씨 경우였던 거 지분으로 뭐 처음에 또 지가 정권을 들어갈 때 그 지분으로 서로 나누기를 했던가 구두로 했던지 뭐 서약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가장 성공적으로 됐고 또 저쪽 하영건 씨 같은 경우는 효성의 이제 그 처가집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자로 받아가는 거로 이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자는 꼬박꼬박 잘 받아갔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시간이 가고 뭐 인플레이 이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돈을 다 녹여버린 경우도 되고 이그뭐 저게 그 지가 정권 이게 또 많은 좌지우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을 했던 사람, 구인혜 씨라든지 이병철, 조홍재 이런 분들은 사업에 그게 감각이 있으니까 그걸 뭐 사업으로 돌리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경주가무 최부자가 있는데 그 뭐 12대를 부정 만석군인데 그 집에도 이 지가 정권이 발행했을 때 대구대학 설립할 때 그쪽 돈 지금 영남대학 이제 전신이죠. 지금 대구대학 말고 그쪽 돈이 들어가지고 모두 다뭐 휴지로 변해버렸던 그런 게 있고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의 땅이 비옥한 그쪽의 땅도 대부분이 그쪽 이야기 들으니까 지가 정권을 발행했을 때그 10분의 1에 팔다 10분은 뭐 한 10분의 1 정도로 판매한 경우도 있고 전쟁이 나가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했는데 또 사업이 뭐 좀 감각이 일찍 사업을 좀 시작했던 분들은 모두 그 대부분 사업적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사업을 키웠던 거로 물론 이제 난맹 정신에 그것도 그런 시각이 있어 부에 대한 게 좀 낮추어 본다들까 그런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부가 중요하다는 거를 좀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제가 그뭐 얘기가 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예, 예. 예, 그, 이 유교 관계가 유교 사상이 이 행위선학적인 유교 사상만을 가지고 우리 K기업가 정신에 연결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죠. 그 난명사상 같이 이런 행위선학을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다. 그건 좋은데 근시에 그 유교 자본주의론이라는 게 서양 학자들에서 나왔습니까? 경제학 부분들 잘 아실 건데, 근데 제가 그걸 공부를 해보니까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론을 가지고 유교 사상, 유교 국가는 절대로 자본주의가 나올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것을 대한 반작용으로 유교 자본주의가 나와가지고 어, 막스 베버가 뭐 유교적인 뭐 가족주의, 집단주의 뭐 이런 데 상명하복도 이런 정신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동양의 유교 국가에서 근대 국가가 크게 일어나다 한국,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나왔다 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유교 자본주의였는데 지금은 그 자본주의론도 조금 그 IMF 이후로 조금 주춤하다고 이제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우리 K기업가 정신이 난민사상에 연결했던 이 부분도 유교 자본주의론하고 상당히 비슷한 궤도로 같이 간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실학사상이라든지 남명 선생의 그 실천 정신, 그 핵심 정신 뭐 이런 걸 다 어울러서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회장님의 뭐 강연을 통해서 그 부분에 제가 좀 눈을 좀 떴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저도 예,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주 재밌는 토론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큰 숙제는 오늘 우리 조평래 선생님 덕분에 광해군이 이제 우리 쪽으로 들어왔다면 지난 우리 남명 1기업 때 공부했던 성제 허전의 역할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00년대에 우리 광해군의 역할이 있었다면 우리 사실 1800년대에 성제 허전의 역할이 있었다면 1700년대에 성호 이익의 역할입니까? 성호 이익이 1700년대 맞습니까? 우리 김정진 선생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그려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일단 실학이 남명 조식에 그 어떻게 연결되느냐. 사실 실학이 중간에 좀 더 공부되고 되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려운데 사실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실학을 남명과 연결시키고 하는 작업들이 아마 우리 다음 강의에서 계속될 것 같은데 그게 정대일 교수님 맞습니까? 이 이야기가? 예, 예. 저희들이 계속 그 연구를 또 하고 논문도 몇 편 썼거든요. 남명 선생이 실제로 해보니까 뭐 실학의 원조가 남명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저희들보다 먼저 신병주 교수님이 벌써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논문 글도 써놓으셨고. 그래서 실제로 이병철 회장 가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그 남명으로부터 정인홍 하는 그 이병철 선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쪽의 논문도 썼고요. 그 경영사학회에 논문을 다 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오늘 우리 그 조평래 회장님께서 하신 이런 내용들도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정인홍의 리더십하고 그 남명과 그 관련된 이런 것들도 논문을 한 편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면 아까 저희들이 이제 조금 생각지 못했던 게 물론 정탁도 있고 그 저기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서 갑자기 하락, 네, 하락. 하락이었습니다. 하락 같은 분을 우리가 전혀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락이 어떤 우리가 하영진 씨 이런 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계속 내려와서 이제 하영진, 허만정 그러니까 하락에 대해서 전혀 연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분도 계속 이렇게 그분 가문도 연구를 하면은 아마 상당히 그 또 재미나는 연구를 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우리가 이런 것을 쭉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백산 안희재 선생과 이제 연결을 다 시켜야 됩니다. 왜냐 백산 안희재 선생이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또 뭐고 허만정 선생을 사업에 동참하게 하고 구인의 뭐 다 이병철 이런 분들이 다 사실 백산 안희재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백산 안희재 선생이 이제 사업을 한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백산 상해를 만든 거는 상해 임시정부를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실제로 또 저희들이 경주 최부자하고 또 그 허만정 선생하고 또 연구도 진행을 하다가 워크숍을 몇 번 했거든요. 경주 동국대학 교수님들하고 또 최부자 선양이하고 그래서 최부자 쪽은 자료가 엄청나게 이제 방대한 자료들이 이제 많이 갖고 있고 우리는 자료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연결해서 사실은 우리가 백산 안희재 선생이라는 분이 중간에 들어와야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백산 선생도 남명의 제자인 안기종 선생의 후손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강범위하게 이제 그 연구를 진행하고 각 또 하나하나로는 어떤 특정한 우리 예를 들면 조홍재 회장의 그 선대로부터 남명으로부터 조홍재 회장으로 이어지는 아주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분이 이제 성재 허정가 같은 분인데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논문 그러니까 효성의 기획과 정신의 원류를 남명 선생으로부터 끌고 내려오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하나 논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는 논문을 한 편 썼습니다. 남명으로부터 특히 정인홍을 중심으로 해서 정인홍 예, 이제 남명의 11대조 이종욱이 정인홍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논문을 한 편 쓰고 계속 뭐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셔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 저널에 발표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조평래 회장님이나 우리 김종진 그 박사님께서 그 이런 이제 그 기본 잘 안 되면 자료를 쭉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또 정리를 해서 한국경영사학회 이게 이제 주로 한국경영사학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연구하고 하는 학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실리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고 그런 논문이 이제 많이 나와야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장의 어떤 근거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좀 반박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우리가 유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 보면은 우리 경영이라는 말이나 경제라는 말이다 뭐 사실은 공자가 하신 말씀이고 거기에 다 나오는 말들이니까 어쨌든 그 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경제가 산다 그런 말도 있는데 실제로 공자는 어떻게 보면은 성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뭐 경제학자라 볼 수 있죠 사실은 그리고 이 경영이라는 말도 경지영지에서 놓은 말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자는 현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사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현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나름대로 해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꼭 사업하는 사람만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인홍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그 기업가 정신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우리 물론 남명 선생은 더 말할 나이도 없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역사상에 기업가 정신이 뛰어난 분들을 계속 발굴해내고 아까 뭡니까 특히 뭐 많은 분들 특히 우리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또 우리 진주 지역과 연관된 분들이 상당히 또 많고 남명의 제자이거나 남명과 연관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또 우리 기업가 오늘날 기업하시는 분하고 실제로 뭐 지난번에 우리 그 강병중 회장님 같은 경우도 자기 조상들이 다 남명 선생의 또 그 후학들이고 특히 저기 뭡니까
그분의 이제 선조 중에서 그 바로 치수성산 마을 바로 옆에 박곡에서 원래 그 강변경 회장 그 할아버지 때는 살아셨거든요. 그래서 강시봉 선생 같은 경우 상당히 유명한 학자이기도 하고 아마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구인의 할아버지 그리고 이병철의 할아버지 이런 분과 당대에서 상당히 학문적으로 뛰어나셨고 상당히 시각적인 사상을 이미 좀 갖고 계셨던 분들이죠. 하루 아침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유명한 기업인이 노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 올라가면은 결국은 대부분은 난명에 기결되거나 또는 뭐 일부는 또 퇴계에 기결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물론 이제 또 다른 쪽에 경기도나 이런 쪽에 또 기업인들을 또 해보면은 쭉 연구를 해보면은 또 다른 그 뭐 분들과 또 연결될 수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남명이 태어나서 남명 선생이 계실 그때 무렵부터 이 생각의 변화가 상당히 일어났던 건 사실이죠. 물론 뭐 그 앞에 뭐 그 정여창 선생이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김종직 선생 이런 분들 때부터 상당히 생각의 이제 변화가 많이 일어나 있지만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업가 정신 관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남명을 축으로 해서 계속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그것이 이제 인정을 받고 세계적인 저널에 실어야 그게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요 발견한 간단한 것도 우리 하영근 선생하고 조홍재 회장과 효성 조홍재 회장이나 사실은 그 하겸진이라는 분이 참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논문을 만들면은 그게 또 하나의 그 중간 족보를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좀 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매우 각종석 선생이나 이런 분들도 있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대에 제일 큰 부자가 누구신지 모르시죠? 우리 그 건순기 총장님의 조카인 건준모가 아마 자기 개인 자산으로서는 우리나라에 아마 탑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뭐 산청 사람이지만 어쨌든 아주 큰 부를 사실 이루셨죠 보면.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세상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노고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많이 노는 것도 우리의 어떤 그 DNA 속에 상당히 그런 게 좀 있다고 보아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계속 찾아내고 또 뭔가에 이 세상에 내세울 만한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쨌든 남명 선생이나 이런 분들을 이 세상에 내세워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 그래도 우리의 어떤 그 정신적인 원류는 500년 전에 이런 분이 있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김기찬 회장님이 정말로 이 칼뱅하고 연결해서 했다는 건 대단히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서양의 뭐 많은 기업인들도 그런 거 생각 없이 하겠지만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야 그래 뭔가 그런 걸 이제 찾아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찾는 게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좀 길었습니다. 예. 예,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우리 조평래 회장님이 강의를 해주심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경의사상 의병까지만 갔는데 대동법을 빨리 가져와야 돼요. 대동법이 사실 광해군이고 아까 그 이원익의 작품이냐 광해군의 작품이냐 하는 논란에서 대동법은 우리 저 광해군 원년에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원익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어, 광해군의 작품으로 보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호 이익을 가져오고 성제 허전을 가져오고 허신정을 가져오고 사실 백산이 들어오면서 독립운동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K기업가 정신까지 이런 우리 가설을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공부해보다 보면 좀 더 이렇게 밝혀질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번 충청에 가보니까 우리 김구 우리 저 상해 임시정부의 재정의 60% 70%를 백산과 험한정이 맡았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 아직도 숨어 있고 그 발굴해봐야 될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결국은 이게 기업이라는 게 돈 버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 공동체를 위한 거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해외에서 굉장히 벤치마킹하고 싶은 자본주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해주는 게 한국의 경영학자들의 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김종진 박사님의 문제 제기 또 조평래 회장님의 이런 주장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책자로도 만들어지고 결국은 이제 논문도 있어야 되지만 좀 책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또 정대일 교수님 논문도 쓰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좋죠. 우리 평경인 대표님. 네네. 네, 저는 이제 실학하면 이제 남명조식 하기 전에 사실 이렇게 정약용 선생님 이게 생각이 많이 나는데
아까 정약용 이렇게 그 단어만 하나 살짝 들어가 있던데 그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K기업가 정신을 이르기까지 특히 실학에서 정약용 쌤의 역할을 어떻게 거기 특별히 K기업가 정신에 기여한 점 이런 걸 좀 이렇게 도드라지게 할 수 있게 볼 게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릴게요. 정약용 선생은 상당히 남명을 상당히 존경했다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이 또 정약용 선생의 부친이 뭡니까? 우리 진주 또 그 목사도 하셨고, 아마 자기 장인어른이 또 뭡니까? 또 진주 지금 치면은 저기 뭡니까? 백마절도사를 하셨고, 정약용 선생이 쓴 글이 지금 농계사당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계사당을 새로 정축하면서 정약용 의 뭡니까 장인어른이 뱃놀이도 하고 하면서 네가 이 글을 한번 써봐라 해서 쓴 글이 지금 진주 촉성로 안에 들어오면 촉성로 바로 옆에 진주성 안에 농계사당이 있거든요. 그 쓴 입구에 있는 현판 글이 정약용 선생이 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남명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실질적으로도 진주에도 오셨고 또 부친과 장인어른 모두 다 뭡니까 장인어른 정화보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진주 백마절도사를 하셨고, 그분들 아셨던 분들이죠, 실제로.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더 많은 생각들을 서로 우리 비교해가면서 역사학자이신 우리 예, 김덕환 선생님이나 예. 조평래 선생 이야기를 한번 통해서 한번 들어보면 더 좋겠다 싶어요. 어, 실학은 학맥이 확실하게 좀 사선관계가 뭐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까 선생님 김기찬 선생님 이야기하시는 성호 이익의 사실은 제자다시피 제자고 근기남이는 학맥이 내려옵니다. 그 나름대로 제일 위에는 남맹의 끝물 제자인 정구로부터 해가지고 정인홍 쪽은 완전히 이제 정치적으로 몰락해버렸고 그 밑에 한강정구 선생 제자가 허목으로 보거든요. 허목을 해가지고 성호이익 이런 데로 가고 안정복하고 다산 정약용하고 그 관계가 있고 또 사적인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사생관계도 있고 그럼 아주 세부적인 거는 제가 비교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공부를. 김덕환 선생님은 나와 계시면 이야기 한번 좀 해주시죠. 김덕환 선생님이 계시는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비디오를 켤 수 없는 상태라 네, 그냥 사진만 있는데 제 말은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들립니다. 네, 우리 조평 내장님 오랜만에 이 화면으로 뵙습니다. 네, 오늘 예, 강의 정말 반갑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실학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없습니다.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없고 실학의 창시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학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것은 실학이라는 단어는 쓰고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산정 양용을 비롯한 이 실학자들이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이제 근현대로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근대가 되는 것이 일제에 의해서 근대가 되느냐, 서구 세력에 의해서 서구 자본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근대화가 되느냐, 그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도 우리 자체 내로 내려온 전통이 하나 있었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1920, 30년대에 그 학자들이 그 중에서 이제 다산정약용에 주목을 하게 됐고, 다산정약용과 같은 아까 근기남인, 그게 경기도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남인, 주로 이제 태계 이황의 제자들이 되겠는데, 이분들에게서 이제 이런 실학적 사상, 그 다음에 율곡 이학파를 내려오고 있는 방계 유형원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실용적인 학문 사상, 그 다음에 지봉 이수광을 통해서 이런 좀 실용적인 학문, 기존의 성리학 위주에서 탈피하여 그런 어떤 실용 학문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통칭하여 우리가 실학이라고 하자라고 후세에 맹맹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맹맹을 했을 때에 그 당시 이 학자들은 남맹조식 계열은 완전히 빼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그 실학자라고 하는 다수의 그 그룹들이 실상으로 학문적 연원을 올라가서 보니까 성우이익을 위로 올라가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한강정구가 나왔고, 한강정구 위로 태계 이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실학의 효시도 태계 이황과 율곡 이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교육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한강정구는 태계 이황의 제자이면서 남맹조식의 제자이기도 한데, 그에게서 나오는 어떤 실학적 학풍은
남명 조직에서 받은 바가 더 크고 그로 인해서 한강 정부의 제자들 성호 이익을 비롯해서 수남 안정복으로 내려오고 나중에 성제 허전으로 내려오는 분들이 전부 다 남명 조직 선생을 추앙을 하면서 다시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것이 이제 지금 현대에 와서야 지금에 와서야 더 구체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더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평경인 대표님께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아마 더 밝아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선생님. 아, 오늘 강의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맥을 쭉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 그 실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남명주의 선생이 어떤 사상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그 강의 내용 중에 저희 보니까 정전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예, 그게 이제 그 남명 선생의 학기 6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하고 사실은 그 실학의 사상하고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요. 그럼 그 남명 사상의 이젠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지만 실리적인 그 중에 학기 6편에 나오는 정전제 그 내용과 실학 사상의 어떤 내용들하고 이렇게 연계성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같이 맥을 이렇게 연관성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쪽 부분에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그런 연관성 있는 논문이라든지 그리고 뭐 아까 회장님도 그쪽에 있던 논문을 쓰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좀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만 하지 않고 실학의 근원이 어디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최초로 제가 주장해온 남명이 실학의 우리 비조로 봐야 된다고 이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을 보니까 거의 하나같이 다 정전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더라. 그리고 물론 이제 정정제 그 남명의 무진봉사라든지 정면연소를 보면은 이게 뭐 아까 말한 그 비리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하고 이 백성들이 가장 가능한 이유가 제일 이 보면 정전제를 주장하는 게 세제 혜택을 세제가 낮아야 된다 이런 게거든요. 뭐 퍼센트 아까 말한 13%뭐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 정전제를 하자는 것은 뭐 토지 그거를 경기 정리를 하자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 퍼센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일제 때는 한만에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60% 정도를 저기 지주가 가져가고 40%를 소작인이 가져가고 그 군정 때도 그렇고 한 50% 정도가 저기 뭐 저기 국가에서 가져가고 소작인이 한 50%를 가져가고 이 13%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의 다 이제 뭐 실학자들이 전부 다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쭉 보면은 그 정전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6편에도 그렇게 상세하게 저기 뭐 기록을 해놨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뭐 DNA처럼 실학파에서는 이게 정전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잠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실학자들이 공통된 주장이 이제 정전제를 주장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기존의 승리학 체계의 또는 주사학 체계의 질서, 사유 질서 체계 내에서 벗어나서 원래의 유학으로 돌아가자. 즉 원시 유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 시대 때, 그 주나라 시대 때의 그 정전제가 비교적 공평하게 세율을 적용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델로 가서 삼아서 토지를 계획하자는 이야기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당시 실학자들이 승리학의 사유 체계에서는 벗어났지만은 새로운 어떤 경제 논리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주장한 것이 이제 원시 유학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어떤 다소의 그 한계점은 있습니다만은 당시로서는 볼 때는 굉장히 사문난적과 같은 그 주자학의 사유 체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문난적과 같은 그러한 사상 체계를 펴므로써 우리가 그 이후에 사상가들이 좀 더 사유 체계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러다 밤 새겠습니다. 그 밤새기 전에 예. 저 한 가지 제가 회계학자 출신으로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정전제를 말씀하시면서 13%라고 얘기하셨는데 9등분의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세금으로 낸다는 뜻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게 11%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 그게 그렇습니까? 13%가 됐는지 예, 그것도 제가, 한번 설명하면 나중에 어딘가에 하실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시 한번 해봐.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 그 슬라이드에 어, 우리 농지 개혁을 하면서 토지 유상 뭐 분배하고 유상 취득을 하고 유상 분배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가증권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 지가증권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회계학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좀 점프가 됐거든요. 지가증권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그럼 그 매입 유상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지주들이 지가증권을 정부로부터 받았겠죠? 예, 예. 그러면 그 지가증권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했다는 얘기냐? 이거는 이제 경영학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연결돼야 되는데 특히 회계학자 입장에서는 지가증권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래서 그게 회계 처리가 어떻게 자산부채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졌다는 얘기인지 그게 좀 논리의 비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조금 덧붙이시면은 이해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정제 그 계산은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충 한 13% 되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건 다시 계산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가증권이 들어가는 거는 저도 뭐 이야기만 전하는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투자가 됐던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뭐 일종의 담보도 되고 현금으로 또 지금 권리가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게 들었던 그분들의 주변에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부인의식 같은 경우, 험한전신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으로 이제 받기로 했다는,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가지고 좀, 그게 뭐 한 60년 가까이 이래가 파일을 키워가지고 이제 분배를 했고, 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기업에 돌리면서 뭐 이자를 꼬박꼬박 줬다는 그 정도 이야기를 들었고,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돈을 굴렸다든지 이거는 저도 자신이 모릅니다. 다시 저도 한번 그쪽으로 뭐 한번 연구를 해보고 또 한번 물어보고 이래 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분으로 해서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가증권을 일단은 그 자산으로 기업에다 내놓고 거기에 이제 그 지분으로 주식으로 가드는데 이렇게 이제 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그 이자를 받아갔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은 그거를 자산으로 인식을 하면서 그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그 하나의 채무로 그걸 인수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자를 지급했다. 그렇게 하면 회계학적으로 얘기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아마 사실은 구인회 회장께서 이제 포목점을 하셔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셔서 해방이 되기 전에 약 한 오늘 10만 마지 정도 갖고 있었다거든요. 뭐 뭐 거의 마찬가지로 조홍재 회장 집도 만석구인이 한 10만 마지 이상 됐을 거, 10만 마지보다 더 됐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분을 그냥 자서전에는 처분을 해서 그냥 락기항을 설립했다고 돼 있는데 아마 그게 뭐 그 정도로 많은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죠? 아마 이게 농지 계획을 하면서 이 지가증권을 주고 지가증권을 가지고 이제 다시 또 공장 부지를 매입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게 뭐 일종의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거니까 사실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장비를 발행해 도입하거나 줬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장비를 도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 험한정 선생도 아마 엄청난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의 상당 부분을 뭡니까 이 지가증권을 받고 그래서 마침 그때 투자를 잘 하신 거죠. 만약 그걸 조금만 더 갖고 있었고 전쟁이 지나서 이제 락키학이 47년에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조홍재하고 이병철이 같이 설립한 삼성물산공사는 48년에 설립을 했거든요. 아마 이분들이 그때 현금이 한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금이라고 해도 현금은 아닌 것 같고 이 지가증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대규모로 벌릴 수 있었고 그 사업에 투자를 했으니까 이제 그게 실물로 남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가증권을 받은 분들은 그 이후에 6.25 전쟁이 끝나면서 다 휴지 쪼가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죠, 사실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우리 조 회장님, 우리 강의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제 말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아, 예, 예. 강의 잘 들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김동진 주 박사님 또 멘트도 아주 뜻깊게 들었고요.
사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보면서 이제 대동법하고 호패법, 예. 예, 이게 사실은 이 과거의 역사적 유물이 아니구나. 정말로 오늘날 그 경제적 조세의 원칙과 또 사회 행정 시스템을 만든 근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기업가 정신에 연결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멘트입니다. 예,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이제 마무리 하시죠. 그 아주 좋은 방에 계시네요, 보니까. 예. 네, 어때요? 오늘 공부 엄청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예. 정리는 우리 마지막 정대일 학장님이 하시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네. 제가요. 예. 오늘 우리 조평래 원장님 너무 감사하고 또 사실은 함안에서 상당히 공부를 또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앞으로 또 우리 그 아카데미에 또 많이 공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는 것도 상당히 그 단행본으로 저술하시는 것도 좋고 또 일단은 이게 뭐 학문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게 대단히 중요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저널에 그죠? 예, 실으실 수 있도록 좀 그 자료를 뭐 정리한 요것만 하더라도 뭐 충분히 상당히 잘 정리하고 참고문헌을 잘 만들면 사실 우리가 이제 가장 취약한 게 그 경영학 하시는 분들은 이 한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실제로 아까 하락 같은 경우에 하락 선생 같은 경우는 남명의 저자이고 거기에 뭐 약간 실학이라는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하락 선생 그 조선 왕조실록에 실려 있던 내용을 보면 상소문안에 실행이 없고 내가 실학이 없는 처지인데 이런 실학이라는 말도 실제로 쓴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도 좀 그죠? 그 문구상에 이제 그 실학이 요 실학인지도 좀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사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증거를 찾고 이제 이렇게 뭐 강범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제 하락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명 하락해서 지금 그 수곡의 사곡리가 우리 그 옛날에 하우성 총장님 우리 학장님 동네거든요. 이렇게 하면 예, 어떨까요? 예, 지금 오늘 우리 조평래 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예, 광해군의 대동법 예, 이야기를 그렇죠, 예, 가지고 실학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이번 2월 달 할 때 예. 우리 조평래 회장님의 내용들 그걸 한 페이지 정도 꼭 정리해서 넣어주시면 이게 우리 굉장히 스트롱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까 회장님이 나중에 컨텐츠를 만드시니까 예. 꼭 그래서 저는 학위 유편하고도 연결시키가 그래가 주제 자체를 그러면 일단 남명이나 정인홍이나 이런 분들하고 관련해서 그냥 그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가 뭐 실제로 광해군의 대동법 예, 요거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대동법을 중심으로 해서 네, 네. 그게 주제가 되면은 그냥 그 하나의 논문이 되거든요. 사실 그런 그런 것들을 거 하나 계속 넣어주세요. 우리가 축적해야 끝에는 결국은 음.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네, 한번 좋습니다. 그 네. 조평래 그 원장님 조금 힘드시지만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연구를 하시고 특히 우리 김덕환 교수님도 이제 계시고 하니까 우리 한문학과 교수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더 하고 이게 실제로 인문사회 융합 연구의 가장 그 핵심인데 사실은 예. 정부는 이런 걸 지원 안 하고 엉뚱한 거 자꾸 엄청나게 공하게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그거 떠나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유해성 그래서 회장님 이제 오늘 오셨네요. 이제 정리한다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 말로 했던 것들을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꼭 우리 2월 달에 정리해서 발표하고 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온라인도 필요하지만 오프라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 예. 다음 주는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우리 평경인 대표님도 꼭 오프라인으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프라인을 통해서 자주 이렇게 책자도 만들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방원석 교수님께서 아, 그 시간 쓰실 때도 좀 해주시면 19일 날은 오프라인으로 하실랍니까? 네, 김영철 온오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예. 동영상도 보내겠지만 예. 7시에 우리 장자와 사람 중심 기업가 예, 예. 정신으로 하고 오죠. 네. 그래서 김영철 너무 교수님 남명으로 오시면 네. 가면은 우리 기업인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예,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더 일반적인 기업가 정신.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의 김영철 교수 장자와 우리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저는 사실 장자를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의 원형으로 보고 있거든요. 민유 방본이라든지 인의 예지라든지 우리 이런 것들. 네. 하여튼 우리 방원석 교수님 정리 좀 예, 잘해주시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19일 날 우리 그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24일 그건 2월 달에 2월 달에 14일하고 25일 날 수료식 때 그러면은 요런 부분을 조금 더 주제를 더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또 수료식 전에 발표하는 방법을 한번 더 합시다. 네, 그동안 또 혹시 공부가 더 된 게 있으면은 그죠? 예. 그래 예, 그래 알겠습니다. 합시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그러면은 오늘
유승 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유해성 회장님 계셨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시고. 예. 예, 예.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예. 유해성 사랑해. 회장님이 연말에 감사합니다.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굉장히 우리 예. 예, 좋아졌습니다. 예.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네. 예. 예, 자, 들어가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김광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교수님 예. 모두 고생 많습니다. 늦은 아유. 밤까지 우리 김기찬 네. 회장님 우리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참 열정이 오늘 대단하십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우리 요걸 회장님 오늘- 잘 해가지고 전으로 뭐 K 양트러프런십의 상당 부분을 다시 또 그렇죠. 맞아요. 우리 여기 또 사실 전널로 김성한 만들어 회장님이 이게 남명 이게 회장님이 되셨는데 예, 인사말도 한번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었지. 우리 최성현 이사장님이 예. 이번에 워크숍 총무위원장도 맡으셨고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혼자 하는 원맨쇼에서 예. 우리 흩어지면 사냥꾼 뭐 뭉치면 군대 뭐 예. 이런 정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예, 끝내도록 네, 합시다. 잘 주무십시오. 우리 네, 조평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예. 조평래 회장님, 예, 그 오늘 자료 그거 하고 혹시 관련된 논문들 있으면은 좀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요거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요거 하고, 해 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료합니다.